일본 최대 문구업체에서 근무하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한국 기술의 놀라운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의 미즈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볼펜 제트스트림을 만드는 파일럿에서 마케팅팀 주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와세다 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파일럿에 입사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구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볼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죠. 2024년 3월 14일 오후 2시 도쿄 신주쿠에 있는 파일럿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분기별 매출 검토 회의였는데 부장님의 첫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제트스트림 매출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2% 감소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트스트림은 일본 볼펜 시장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연간 5천만 자루가 팔리는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표였습니다. 경쟁사 분석 결과 한국 모나미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 급속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FX153 모델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모나미? 한국 회사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은 볼펜 기술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파일럿, 제브라, 유니가 전 세계 볼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회사가 우리를 위협한다니요. 부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재팬에서 모나미 FX153 리뷰를 보면 평점 4.6점에 구매 후기가 3,000개가 넘어요. 가볍고 부드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모나미 FX153을 주문했습니다. 2일 후 택배로 도착한 소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죠. 88엔이었거든요. 우리 제트스트림이 190엔인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역시 싸구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손에 잡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무게감이 적당했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펜 뚜껑을 열고 종이에 글을 써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잉크가 미끄러지듯 나오면서도 번지지 않았어요. 5분 동안 계속 써봤는데 손목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88엔짜리 볼펜이 190엔짜리 제트스트림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 볼펜이 우리를 앞서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동료 5명을 모아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트스트림, 사라사, 그리고 모나미 FX153을 브랜드를 가리고 테스트해본 거예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명 중 3명이 모나미를 1위로 선택했어요. 이 펜이 가장 부드럽고 오래 써도 손이 안 아파요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모나미의 필기감이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브랜드를 공개하는 순간 모두들 당황했죠. 이게 한국 제품이라고요? 정말 88엔밖에 안 해요? 동료 한 명이 즉석에서 아마존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죠. 저는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볼펜 성능 측정 장비로 정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모나미 FX153의 잉크 점도는 0.33였는데 제트스트림은 0.4였습니다. 점도가 낮을수록 부드럽게 써지거든요. 건조 시간도 모나미가 1.5초, 제트스트림이 2.0초였어요. 객관적인 수치로도 모나미가 우수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구성 테스트였어요. 2.3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테스트에서 모나미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지만 제트스트림은 2m에서도 간혹 고장이 났습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더 좋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 채널에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인이 인정한 한국 볼펜의 충격적 실력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5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제트스트림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하지만 더 놀라운 댓글도 있었어요.
한 일본 문구점 사장님이 요즘 모나미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모나미 쓰는 걸 보고 저도 써봤는데 정말 좋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마케팅하던 제품이 한국 볼펜에게 밀리고 있다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파일럿 내부 자료를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구 시장 점유율이 2년 사이에 4.1%에서 6.2%로 급상승했더라고요. 전체 한국 문구 수출액도 전년 대비 38.5%나 증가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모나미는 볼펜 관련 특허를 84건이나 보유하고 있었는데 파일럿은 23건에 불과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거죠?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일본 문구업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볼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파일럿 본사에서 아시아 문구시장 조사차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나미 공장 견학 신청을 했어요. 2024년 4월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경기도 창원에 있는 모나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외관, 체계적인 안내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파일럿 후쿠오카 공장보다도 큰 것 같았어요. 모나미 생산기술팀 김 차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에 일본 시장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 말 속에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생산 라인 견학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화율이 92%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일럿이 73%인데 거의 20%나 높았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잉크를 주입하고 펜촉을 압입하고 로고까지 인쇄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라인당 35만 자루 정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일럿이 28만 자루인데 25%나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불량률이 0.5% 미만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품질관리실에서 받았어요. 4단계 잉크 균질도 검사, 펜촉 미세균열 감지용 3D 센서, 그리고 무엇보다 영하 10도에서 플러스 50도까지 극한 온도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김 차장님이 웃으시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품질을 타협할 수는 없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싼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최고 품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연구개발팀을 방문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점도 잉크 흐름 제어 밸브 기술, 펜촉 고정 정밀 가공 기술, 리필형 내구성 설계 구조까지 기술 특허만 84건이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보며 펜촉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투자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매출의 8.5% 정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일럿이 5.2%인데 거의 1.6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김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환경 인증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ISO 14001 인증을 받았고 BPA 프리 ABS 수지를 사용해요. 생분해성 비율도 18%까지 높였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합니다라는 김 차장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문구 기술에서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럿 동료들에게 모나미 공장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 회사가 우리보다 앞설 리가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객관적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동화율 92%, 불량률 0.5% 미만, 특허 84건,
연구개발비 8.5%. 모든 수치가 파일럿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장 조사 결과였어요. 일본 아마존에서 모나미 FX153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더라고요. 리뷰 점수도 4.6점으로 제트스트림 4.2점보다 높았어요. 특히 부드럽고 손목이 덜 아프다는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개인적으로 성분 분석까지 의뢰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나미는 니켈크롬 고경도 합금을 사용해서 펜촉 내구성이 뛰어났고 잉크점도 0.33으로 제트스트림 0.42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건조 시간도 1.5초로 0.5초나 빨랐습니다. 이 모든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일본 문구업계 종사자가 분석한 한국 볼펜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 댓글 3,000개가 달렸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들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고등학생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모나미가 대세래요. 회사에서 단체 구매했는데 직원들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일본 제품만 고집하던 아버지도 이제 모나미 쓰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파일럿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제 보고서를 본 임원진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거든요. 2024년 5월 15일 그 회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리즈키 씨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모나미와 기술 협력을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됐어요. 결국 저를 프로젝트 리더로 하는 한국기술 벤치마킹 TF가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모나미와의 기술 교류였어요. 김 차장님께 연락드렸더니 일본 파일럿과 협력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겸손한 자세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6월에 모나미 기술팀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파일럿 연구소에서 기술 세미나를 열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모나미의 저점도 잉크 기술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나미 연구원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점도를 낮추면서도 번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분자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해결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나미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술 개발이 가능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중심 사고가 핵심이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용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기술로 이어진다는 걸요. 7월부터는 본격적인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파일럿의 브랜드력과 모나미의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볼펜을 만드는 거였어요. 개발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세심함과 완벽주의,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의지가 놀라웠어요. 2024년 9월, 드디어 파일럿과 모나미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볼펜이 출시됐습니다. 제트스트림 코리아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요. 한국의 저점도 잉크 기술과 일본의 디자인이 만난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출시 첫 주에 10만 자루가 완판됐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써본 볼펜 중 최고,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워요. 한일 협력의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리뷰들이 쏟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파일럿 내부 변화였습니다. 임원진들이 저에게 앞으로 아시아 기술 협력 총괄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한국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협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제 유튜브 채널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구독자가 25만 명을 넘어섰고 한일 문구 기술 협력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어요. 일본 문구업계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도쿄 문구산업협회에서 한 한국에서 배우는 문구 혁신이었어요. 300명의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고려해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88엔짜리 모나미 볼펜 한 자루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경쟁사 제품 분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과
일본 문구업계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었어요. 기술력이 뛰어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 더 개선할 점이 있다는 마인드로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자세요. 그리고 사용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제 책상에는 항상 모나미 FX153이 놓여 있어요. 볼 때마다 처음 그 부드러운 필기감에 놀랐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이 생각나요. 일본과 한국이 경쟁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일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변화의 힘을 믿어보세요. 88N짜리 볼펜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여러분의 작은 발견, CEO 월드 헬스케어 지수에서 한국이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25년 경력, 독일 심장외과 의사인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24년 3월 15일 오전 9시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국제교류부 회의실에서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스 밀러입니다. 52세이고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에서 25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아버지도 심장외과 의사였고 저 역시 독일 의료 시스템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독일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국제교류부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CEO 월드 헬스케어 지수에서 독일은 7위에 머물렀는데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 접근성에서 한국이 OECD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의료계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술 대기 시간이 평균 6개월을 넘나들고 응급실에서 8시간씩 기다리는 환자들이 속출했어요. 저희 병원만 해도 관상동맥 수술을 받기 위해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스, 이번에 30명의 의료진을 선발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장의 말에 저는 내심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아시아의 한 나라가 독일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2.8개로 독일의 7.82개를 압도했고 AI 진단 의료기기 승인 건수도 85건으로 독일의 초기 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아시아 의료가 독일보다 나을 리 없어. 아마 통계 조작이겠지.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5년간 의사로 살면서 배운 건 편견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한국 의료를 살펴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가 환자가 되어 직접 생명을 구원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독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만 해도 충격적이었어요. 지난달 응급실로 온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8시간을 기다린 끝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저희 샤리테 병원은 독일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심장 수술 대기 환자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평균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죠. 더 심각한 건 일부 환자들이 대기 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수술 기회를 놓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행을 앞두고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스, 정말 한국 의료가 우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 슈테판 교수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시아권 의료 수준이 유럽을 넘어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은 4.5시간으로 우리보다 훨씬 짧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전국 단위로 통일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은 주별로 시스템이 달라서 응급 상황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료 기술 면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AI 진단 시스템만 봐도 한국은 이미 85건의 의료기기가 승인되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독일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로봇 수술 보급률도 한국이 훨씬 높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생존율 데이터였어요. 간 이식 같은 고난도 수술에서 한국의 1년 생존율이 97%인데 이는 미국의 89%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장 이식 생존율도 95%로 독일보다 우수했어요. 그래도 아시아 의료 시스템이 유럽만큼 체계적일까? 내심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5년간 독일 의료 시스템에서만 일해온 저로서는 다른 나라의 의료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뉴스위크 선정 세계 25위 병원이라는 것, 삼성서울병원이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3위라는 것, 그리고 38개 한국 병원이 세계 최고 전문 병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통계상의 착시일까요? 하지만 곧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의구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말이에요. 2024년 3월 20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의료진 전용 패스트트랙이 마련되어 있었고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심한 배려였죠.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디지털 광고판들이 즐비한 것을 보니 이곳이 정말 의료 선진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로봇 접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환자들은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접수를 마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여전히 서류 작성에 30분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2분이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믿어지지 않는군요. 함께 온 동료 의사 마틴이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디지털화는 독일에서도 보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수술실을 견학할 때였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이 10대나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AI 모니터링으로 환자 상태를 24시간 관찰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로봇 수술이 아직 일부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수술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응급실 시스템이었어요. 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3분 만에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가 완료되고 5분 안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걸렸을 상황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응급의학과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전국 단위로 119 응급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서 골든타임 대응이 가능합니다. 평균 10분 내로 응급차가 도착하고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최적의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 있어요. 이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은 주별로 응급 시스템이 달라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한데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EMR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전국 모든 병원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도 즉시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보 공유가 어려운데 이곳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AI 진단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펫CT 영상을 AI가 분석하는데 30초 만에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정확도는 97%라고 했는데 이는 숙련된 방사선과 의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AI 진단이 연구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동료 토마스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 중심의 시스템이었어요. 환자 가족을 위한 휴게 공간, 24시간 통역 서비스, 할랄 음식까지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모든 동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바로 다음 날 제가 환자가 되면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외과 수술 과정을 견학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함께 있던 김 교수가 제 얼굴색이 창백해진 걸 알아채고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25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심근경색 환자를 봐왔기에 제 증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 순간부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즉시 응급 호출을 했고 2분 만에 응급팀이 도착했어요. 독일에서라면 최소 10분은 걸렸을 상황이었죠. 심전도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심전도 전극을 부착했고 30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즉시 심혈관 중재시술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수술 준비만 1시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송되는 동안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심혈관 중재시술팀, 마취과 중환자실까지 모든 부서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췄어요. 독일에서는 각 부서 간 연락만 30분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술실에 도착한 건 응급실 도착 후 단 10분 만이었어요. 박 교수가 직접 시술을 맡았는데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혈관 조영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확인한 후 즉시 스텐트 삽입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실시간 AI 모니터링으로 제 심장 상태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하는데 여기서는 AI가 최적의 시술 지점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30분 만에 시술이 끝났어요. 독일에서라면 2시간은 걸렸을 복잡한 시술이었는데 여기서는 믿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에도 24시간 AI 모니터링이 계속되었고 간호사들이 10분마다 제 상태를 체크했어요. 독일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30분에 한 번 확인하는 게 고작인데 여기서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에서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담당 간호사 이수진 씨가 물었어요. 전혀요. 이 정도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일 후 제 수치들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심장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전도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한국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회복이 훨씬 빨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함께 온 동료 마틴이 제 회복 상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퇴원 전날 박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어떠셨나요?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독일 의료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경험이 독일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2번째 생명을 선물해 준 것 같았거든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동료들 앞에서 한국 의료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샤리테 의과대학 대강의실이 의료진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직접 환자가 되어 경험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모두들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겪은 10분의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부터 스텐트 시술까지 단 40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3시간은 걸렸을 상황이었죠.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슈테판 교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기 제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심전도 30초, 혈액검사 2분, 시술실 이송 10분.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한국식 응급 대응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어요. 25년 경력 중 가장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건 응급실 트리아지 시스템 개선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AI 지원 응급 분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환자, 중증도 분류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응급의학과 밀러 과장이 감탄했어요. 환자 대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병원 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한국의 EMR 통합 시스템을 참고해서 베를린 지역 5개 대형 병원과 실시간 환자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어요. 응급 환자가 오면 즉시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와는 매월 화상회의를 통해 최신 심혈관 치료, 기법을 공유하고 있고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스, 당신 덕분에 우리 병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병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20% 향상되었고 응급실 대기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제 환자들에게 한국 의료를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독일에서 치료가 어려운 복잡한 심장 질환 환자들에게 한국 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65세 여성 환자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고 돌아왔어요. 한스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한국 병원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환자의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한국과의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10명의 독일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의료진 5명이 독일에 와서 유럽식 의료 시스템을 경험합니다. 한국은 정말 의료의 미래입니다. 최근 의학회 발표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된 시스템이죠. 지금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받은 감사패가 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필립 하워드입니다. 48세, 영국 맨체스터에서 2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의사에서 환자가 되어야 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2년 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라운딩을 마치고 차트를 정리하던 중 오른손 관절에 이상한 뻣뻣함을 느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련이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손목을 많이 쓰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 제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얼굴색도 안 좋아 보이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제가 스스로 몸 상태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 관절 통증은 어깨로, 다시 가슴으로 번져갔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제야 저는 동료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까지 모든 검사를 받았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결과를 기다릴 때 느끼는 그 불안감을 처음으로 제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진단명은 류마티스성 심근염이었습니다. 면역계가 자신의 심장을 공격하는 질환이죠. 의사로서는 알고 있던 병이었지만 환자로서 듣는 그 진단명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NHS 시스템 안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려면 14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4주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기다리는 동안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밤에는 가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던 건 4개월 후였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시작하려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연간 치료비만 10,000파운드가 넘는 약물이라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내 제인 앞에서요. 제인, 나는 20년간 의사였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못해. 제인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세상이 영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인이 보여준 기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한 BBC 다큐멘터리였어요. 응급 환자가 30분 이내에 진료를 받고 외국인 환자 만족도가 96%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영국보다 의료 선진국이 있다는 게 의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가 됐거든요. 하지만 더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치료 성공률이 영국보다 훨씬 높고 치료비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 동료 의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제임스, 자존심 때문에 죽을 건가? 환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지.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환자였고 살고 싶었으니까요.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치료받는다는 것, 게다가 의사인 제가 다른 나라 의료진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매일 밤 가슴을 조이는 통증과 하루하루 악화되는 몸 상태는 제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인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던 의사가 이제는 한 환자로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이 먼 나라에 왔다는 게 참 묘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제인과 함께 서울 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이 교차했어요. 20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환자로서 낯선 나라 병원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는데 첫 번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라면 몇 시간은 기본인데 여기서는 30분도 안 돼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의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정서윤 교수였습니다. 영어가 유창했고 무엇보다 제 눈을 직접 보며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워드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류마티스성 심근염으로 힘드셨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전에 차트를 꼼꼼히 검토했다는 뜻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진료 직전에 차트를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제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정서윤 교수는 차트를 덮고 제게 물었어요. 먼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고통을 겪어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사이시니까 증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시려 하겠지만 환자로서 느끼신 감정도 중요해요. 그 말에 제 마음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영국에서 진료받을 때는 누구도 제 감정에 대해 묻지 않았거든요. 증상과 검사 결과만 확인하고 끝이었죠. 하지만 정서윤 교수는 제가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의사로서의 무력감이 얼마나 컸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이어서 검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심초음파, 관절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가 하루 만에 끝났어요. 영국에서는 각 검사마다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검사실에서 만난 기술자들도 놀라웠어요. 심초음파를 하시던 분이 검사하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심장 벽 두께가 많이 두꺼워져 있네요. 하지만 혈류는 생각보다 양호해 보입니다. 환자에게 검사 과정을 설명해주는 문화 자체가 신선했어요. 영국에서는 검사하는 동안 기술자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거든요. 오후에 오승철 기술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이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역질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전문가였어요. 제 검사 결과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며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워드 박사님의 경우 단순한 심근염이 아니라 전신 면역계 이상과 연관된 복합 질환으로 보입니다. AI 분석 결과 84% 확률로
조기 치료 시 완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사인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몇 달 동안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AI까지 동원해서 정밀 분석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서윤 교수가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 수치와 그래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얼굴 표정을 계속 살피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당신이 의사라는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지난 몇 달간 NHS 시스템 안에서 그저 하나의 케이스로 취급받다가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표정 보니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희망적인 얼굴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치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정서윤 교수를 다시 만났을 때 상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생물학적 제재 투여와 함께 호르몬 조절, 스트레스 관리까지 포함된 통합 치료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치료비였어요. 영국에서 연에 10,000파운드 넘게 들 치료를 여기서는 45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에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도 배울 게 많았어요. 환자와의 소통 방식부터 검사 효율성, AI 활용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혁신적이었거든요. 특히 환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서윤 교수의 진료 방식은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0년간 의사였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의사를 만났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주사를 맞은 후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려움증과 함께 열까지 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인 저는 즉시 알았어요. 약물 부작용이었죠. 영국에서라면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약물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 약물을 구하려면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인과 마주 앉아 있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인,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어디를 가도 내 몸은 치료를 거부하네. 제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내일 교수님께 다시 여쭤봐요. 다음 날 응급실로 갔을 때 정서윤 교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당황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대신 차분하게 제 상태를 살펴보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다른 치료진들과 논의를 시작했어요. 면역내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까지 모인 다학제 회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속한 대응이었죠. 면역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박사님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적 안정도 필요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영국에서는 질병만 치료하려 했는데 여기서는 환자 전체를 치료하려 한다는 걸요. 제 몸의 염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치료하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생물학적 제재 대신 한국에서 개발한 면역 조절 치료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하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한의학과 협진을 통해 침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서양 의학만 믿어온 제게 침 치료는 낯선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의학과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침 치료는 면역계의 과도한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박사님처럼 스트레스성 면역 질환의 경우 효과가 좋아요.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 경직이 줄어들었고 가슴 통증도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3주차에 정서윤 교수를 만났을 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심장 기능도 눈에 띄게 개선된 상태였어요. 하워드 박사님, 정말 잘 회복되고 계세요. 이 정도 속도라면 예상보다 빨리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난 1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거든요. 매일 치료받으면서 저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한국 의료진들의 진료 방식을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환자와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정서윤 교수는 매번 진료할 때마다 제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피셨어요. 수치상 호전되고 있어도 제가 불안해하면 그 이유를 꼭 물어보셨죠. 오늘은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요. 몸은 좋아지고 있는데 혹시 다른 걱정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영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감정 상태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간병사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도 의사시라면서요? 우리 교수님은 환자분들 감정 상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몸만 치료해서는 진짜 낫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놓친 게 바로 이거였구나.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건 말이에요. 치료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팀워크였습니다. 제 담당 간호사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제 컨디션을 확인하고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했어요. 물리치료사는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하면서 일상 복귀를 위한 운동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었어요. 환자 한 명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한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4주차 검사에서 드디어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80% 회복됐고 심전도도 거의 정상이었어요. 정서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날 밤 제인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제인, 나는 여기서 환자로 치료받으면서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어.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영국으로 돌아가면 제 진료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따뜻하고 세심한 치료를 제 환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병을 고쳤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 진짜 의사가 되는 법을. 치료 5주차에 접어들면서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던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했던 관절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환자로서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살아있다는 실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서윤 교수를 만났을 때 최종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장 기능 역시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95%까지 회복됐고요. 축하합니다, 하워드 박사님.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의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난 1년간 제 인생을 지배했던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정서윤 교수의 다음 말이 더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박사님은 회복된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환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의사가 되셨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20년간 의사로 살면서도 환자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 곳곳을 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와도 통역 서비스가 즉시 제공됐고, 입원 병동에서는 간병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외국인 환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온 60대 남성은 심장 수술을 받으러 왔다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어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걸릴 수술을 여기서는 2주 만에 끝냈거든요. 미국에서 온 50대 여성은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차 온 경우였는데 그녀 역시 한국 의료진의 세심함에 놀라워했습니다. 매일 회진 때마다 제 기분을 물어봐 주세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경험한 게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에게는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마지막 진료날, 저는 정서윤 교수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건 제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오만함, 환자에 대한 무감각함까지 고쳐주셨어요. 영국에서 저는 의사로 불렸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신 정서윤 교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저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제 환자들에게도 전해주겠다고요. 귀국 전날 밤, 제인과 함께 서울 시내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 달 전 절망 속에서 이곳에 왔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안고 떠나게 된 거죠. 제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부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맞았어요.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마음도, 의사로서의 철학도 완전히 새로워진 거였어요.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는 법을.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환자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공항에서 정서윤 교수님과 의료진분들이 배웅 나와주셨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서윤 교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워드 박사님,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이 영원히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환자로 한국에 왔지만 진짜 의사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맨체스터 종합병원 복도를 걸으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됐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불안한 표정, 진료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는 손짓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진료 방식이었어요. 한국에서 정서윤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환자가 들어오면 차트를 덮고 먼저 그들의 눈을 마주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증상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영국 의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65세 메리 할머니는 만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분의 일상생활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제 마음을 물어봐 주시는 의사는 처음이에요.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메리 할머니에게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 한 명당 10분 정도만 할애했는데 이제는 15분에서 20분씩 시간을 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NHS 시스템상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환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톰 박사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요즘 진료 방식이 달라졌네. 환자들과 이렇게 오래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톰, 나는 한국에서 배웠어.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몸도 진짜로 낫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7분 만에 진료가 시작됐던 것, AI 진단으로 하루 만에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하워드 선생님,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환자와 그렇게 소통하나요? 우리도 그런 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환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진료실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법, 복잡한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기술들 말이에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원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임스 박사, 최근 당신 환자들의 만족도가 96%를 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네요. 어떤 비결이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우리 병원에서 한국 의료진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제가 한국과 영국 의료진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정서윤 교수님께 이메일로 연락드려 협력 가능성을 문의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6개월 후 정말로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젊은 의사들이 서울 대병원으로 연수를 가고 한국 의료진들도 영국에 와서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번째 연수단으로 한국에 간 사라 박사가 돌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제임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환자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동료들도 느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병원에는 한국식 환자 중심 진료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의사들도 환자와의 소통을 즐거워하게 됐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인데 류마티스성 심근염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확히 1년 전 제 상황과 비슷했죠.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은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부터 다독여 드릴게요. 그분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1년 전 한국에서 정서윤 교수님이 제게 해주셨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제가 다른 환자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전 정서윤 교수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영국에서 한국식 진료 방식을 도입한 소식을 들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하워드 박사님이 진정한 의료의 철학을 실천하고 계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계시네요. 그 이메일을 읽으며 1년 전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그 시간들, 환자로서 받았던 따뜻한 보살핌들,
그리고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순간들 말이에요. 제인이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병을 고쳤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의사가 되는